이번엔 속삭임. 괴물 사사야코. 너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냐? 그냥 죽어. 아무도 신경 안 쓸걸. 뭐해, 아직도 살아있어. 할 줄 아는 건 먹고 사는 거밖에 없지. 뭐하러 힘들게 살아. 가치도 없는 인생. 농사만 짓다 죽을 거 아니야? 야, 그래서 말인데 너 죽는 거 내가 도와줄까? 네 말대로 해줄게. 어차피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17세기 에도 시대 영주 문해친의 키오가 관리하는 마을 세카노에 매일 기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과 여인들이 날마다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하고 있던 것이죠. 슬픔에 잠긴 세카노 마을은 매일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카노 마을의 청년 히사토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일을 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친구 미치모리가 갑자기 오늘 목을 매단 채 주검이 되어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친구 미치모리는 평소 고민이 많았지만 갑자기 자살을 선택할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치모리는 히사토에게 술 한잔 하자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히사토는 미치모리가 자살이 아닌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죠. 늦은 밤 자신의 집에 도착한 히사토는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최근 세카노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자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죠. 자살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자살하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히사토는 우선 친구 미치모리의 시신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미치모리의 가족들에게 가보기로 하죠. 아침부터 히사토는 장례를 준비 중인 미치모리의 유족들에게 향합니다. 이후 히사토는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유족들에게 미치모리의 시신과 사망 당시 상황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미치모리의 가족들과 아버지는 욕설을 퍼부으며 히사토를 내쫓으려 합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에 미치모리의 아버지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죠. 결국 히사토는 미치모리의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에 우선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 히사토를 누군가 붙잡습니다. 얼굴을 보니 그 사람은 바로 미치모리의 여동생 마치이였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 오빠는 그렇게 자살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후 미치모리의 여동생 마치이의 도움으로 친구의 시신을 마주하는 히사토. 미치모리의 목에는 밧줄이나 무언가로 꽉 잡은 듯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사토는 목에 난 흉터를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의 흉터 자국은 목을 매듭에 매어 생긴 상처라기엔 너무 깔끔하였습니다. 미치모리의 목에는 죽기 전 매우 강한 몸부림으로 밧줄에 묶인 목의 피부가 심하게 쓸린 흉터가 남아야 했습니다. 허나 미치모리의 목에 난 흉터는 마치 누군가 순식간에 엄청난 힘을 주어 깔끔하게 목뼈를 부러뜨린 듯 보였습니다. 이후 친구의 시신을 조사하던 히사토는 미치모리의 아버지의 인기척을 듣고 그 장소를 조심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히사토는 촌장에게 달려가 미치모리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라 말하였죠. 하지만 일개 농사꾼의 말을 촌장이 들어줄 리 만무하였습니다. 세카노 마을의 자살 사건을 보고받는 영주 문해친의 키오. 한편 세카노 마을의 영주 문해친의 키오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세카노 마을의 자살 사건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세카노 마을의 촌장이 최근 몇 달간 마을의 젊은 청년들과 여인들이 계속 자살을 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자살한 이들 대부분은 세카노 마을의 농사꾼들이며 그간 총 64명이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영지의 총쌀 생산량의 60%가 세카노 마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자살 사건으로 젊은 사람들은 세카노 마을에 귀신이 들렸다 하며 농사를 짓지 않고 마을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쌀 수확량에 차질이 생겨 쇼군께 바쳐질 세금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큽니다. 영주님. 옛 일본에서는 영주를 다이묘라 칭하고 이 다이묘들은 쇼군에게 땅을 하사받고 각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세카노 마을의 영주 문해친의 키오는 쇼군에게 마을의 세금 절반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죠. 세카노 마을 자살 사건이 쇼군에게 납부할 세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 영주는 사무라이를 호출합니다. 이후 한 사무라이가 영주의 집무실로 향합니다. 이 남자는 영주 문해친의 키오를 섬기는 가장 지혜롭고 검술이 뛰어난 사무라이 요시 카나마루입니다. 카나마루는 사무라이 중에서도 상급 사무라이였습니다. 사무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무라이가 아니었죠. 그는 생과사를 오가며 수백 번의 전투와 전쟁을 경험하였고 영주 문해친의 키오는 요시 카나마루를 가장 신뢰하였습니다. 영지를 내건 전투와 전쟁에선 요시 카나마루가 깃발을 지키며 영주 수호하는 대장이었죠. 집무실로 들어선 카나마루에게 영주 문해친의 키오가 입을 엽니다. 나의 칼 카나마루, 이 땅엔 너보다 사람을 많이 뵌 사무라이는 없을 것이다. 세카노 마을에 자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 나는 분명 자살이 아닌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베어본 너의 경험으로
세카노 마을의 자살 사건의 진실을 들여다보거라. 영주님의 칼이 되어 안개를 걷고 진실을 마주하겠습니다. 이후 요시 카나마루는 아시가루 계급의 하급 무사들과 함께 세카노 마을로 떠납니다. 자살 사건으로 시끄러운 세카노 마을에 도착한 카나마루는 곧장 촌장에게 향합니다. 이에 카나마루는 촌장에게 가장 최근 일어난 자살 사건을 물어보며 미치모리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향하죠. 누군가 세게 목을 조른 건가? 이 정도 흉터면 몇 초 만에 목뼈가 부러져 사망하였겠군. 근데 이건 절대 사람이 낼 수 있는 힘이 아니야. 어깨에 난 피멍들은 뭐지? 단순히 혼자 목을 메어 자살한 시신에 이런 저항은 절대 없어. 이건 살인사건이군. 이후 미치모리 시신을 조사하고 살인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린 카나마루는 살해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그가 자살을 하였다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카나마루에게 미치모리의 친구 히사토가 달려와 제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 히사토를 말없이 쳐다보곤 혼자 미치모리의 시신이 발견된 집으로 들어가는 카나마루. 세카노 마을의 자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 후부터 사건이 일어난 장소나 집은 저주받았다고 하여 아무도 발을 못 들이게 하고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카나마루가 미치모리의 시신이 걷어진 후 처음으로 집에 방문한 사람이죠. 횃불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미치모리의 집에 들어선 카나마루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잘 정돈된 옷가지들과 농기구를 정비하기 위한 나무 기름통, 무엇 하나 부서진 것 없이 미치모리의 집은 깨끗하였죠. 이후 시간이 좀 지나 집을 나가려는 카나마루의 칼집에 끈적한 액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묘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 태어난 놈이네. 내가 배워왔던 사람들의 얼굴은 기억하나? 넌 인간이 아니야. 끔찍한 살인귀. 영주의 개로 태어나 평생을 짖다가 죽을 거야. 밤만 되면 악몽을 꾸지. 그치? 넌 평생 맘 편히 살 수 없어. 내가 편하게 해줄까? 내가 도와줄게. 그냥 나한테 다 맡겨. 이 기묘한 속삭임은 카나마루의 내면 속 수치심을 계속 건들고 있었습니다. 속삭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름 돋게 생긴 긴 혓바닥이 카나마루의 얼굴 앞으로 다가옵니다. 계속되는 속삭임과 암시에 점차 세뇌가 돼가고 있던 카나마루. 괴상한 암시와 속삭임에 카나마루는 그 끔찍한 혓바닥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었죠. 카나마루는 단검을 꺼내곤 자신의 허벅지를 찌릅니다. 뜨거운 피가 흐르며 정신을 차린 카나마루의 눈앞엔 길게 늘어진 흉측스러운 혓바닥이 있었죠. 찾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을. 이내 섬광 같은 속도로 푸른 카타나를 휘두르며 그 괴상한 혓바닥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곤 쉬익쉬익하는 괴이한 소리와 함께 끔찍한 몰골을 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괴물의 모습은 머리는 뱀 같았고 몸은 사람처럼 생겼죠. 칠흑처럼 검고 긴 머리카락과 소름돋게 생긴 긴 혓바닥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괴물은 옛날 일본 전통옷을 입고 있었죠. 그 괴물은 당황스러워하며 카나마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카나마루도 처음으로 보는 괴생물을 마주하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방금 베어버렸던 괴물의 혓바닥은 이내 도마뱀의 꼬리처럼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카나마루는 곧장 카타나를 빼들어 빠르게 베어버립니다. 허나 이 괴물은 칼에 베이면서도 긴 혓바닥으로 카나마루의 어깨를 찌릅니다. 몇 분간 전투가 이어지고 수십 번이나 그 뱀 같은 괴물을 베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아물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카나마루의 몸은 점점 피로 물들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간 바다출혈로 목숨이 위험했죠. 숨을 몰아쉬며 카나마루는 그 괴물의 목을 베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을 가다듬고 일격의 모든 것을 걸기로 생각하죠. 이후 카나마루는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짜내곤 섬광같이 카타나를 휘두릅니다. 찰나의 순간 괴물은 가까스로 카나마루의 일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곤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카나마루에게 괴물의 긴 혓바닥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 괴물과 카나마루의 전투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미치모리의 친구 히사토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히사토는 그 괴물을 죽이기 위해선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나무통에 담긴 기름을 괴물에게 뿌렸죠. 기름 범벅이 된 괴물은 히사토를 바라보며 기이한 소리를 내었고 카나마루를 향하던 괴물의 긴 혓바닥은 히사토를 공격하였습니다. 괴물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은 히사토는 피를 토하면서도 괴물의 혓바닥을 온 힘을 다해 붙잡습니다. 카나마루님, 횃불을 이 괴물에게 던지십시오. 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기억하마, 히사토. 괴물의 혓바닥을 붙잡고 있는 히사토로 인해 괴물은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카나마루는 바닥에 떨어져 꺼져가고 있던 횃불을 들곤 괴물에게 던져버립니다. 기름 범벅이 된 괴물의 몸에 불이 타오릅니다. 끔찍한 소리를 쉬쉬내며 고통스러워하는 괴물에게 다가가는 카나마루. 내가 베었던 사람들의 얼굴은 기억하나? 너 역시 괴물이다. 이럴 순 없어. 왜 속삭여지지 않는 거지?
난 이미 나를 저주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괴물은 마지막까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나마루는 아랑곳하지 않고 푸른 카타나를 들어올려 괴물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배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히사토를 들쳐업곤 의원에게 향하죠. 이후 히사토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무라이 요시카나마루는 자살 사건의 원인과 히사토의 행동을 영주에게 보고하죠. 이에 영주 문해친의 키요는 히사토의 희생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위령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괴물이 불에 타고 목이 베어진 그날은 이후 히사토의 날로 기억되며 마을은 불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집집마다 촛불을 켜고 마을 광장에선 커다란 불을 지피고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이후 영주 문해친의 키요는 해당 괴물의 잘린 머리와 함께 상세한 내용 담은 서신을 쇼군에게 전달합니다. 영주 문해친의 기호가 친애하는 쇼군께 말씀 전합니다. 세카노 마을에 괴물이 나타나였고 그 이름은 사사야쿠로 명하였습니다. 속삭이며 사람의 수치심을 먹고 사는 사사야쿠는 머리는 뱀이고 몸은 사람인 괴물입니다. 새벽보다 어둡고 긴 머리카락과 옛날 문양이 담긴 옷을 보았을 때 과거에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사야쿠의 사악한 속삭임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괴물의 속삭임은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이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기이한 자살 사건이 일어난다면 사사야쿠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불화살과 기름을 두른 카타나로 상대하여 불로 태우고 머리를 잘라내면 죽습니다. 오늘의 괴물 도감, 죽음의 속삭임, 괴물 사사야쿠였습니다. 질투와 시기의 바다괴물 레비아탄. 11세기 북유럽에 있는 어촌마을 랑베르크. 어촌마을인 랑베르크의 주민들은 발트해의 풍부한 어장으로 인해 부족함 없이 여유롭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랑베르크는 마을 중에서도 규모가 커 인구 또한 약 500명이나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랑베르크의 번영은 점차 주민들 사이에 탐욕과 이기심을 함께 낳게 되었습니다. 부에 대한 끝없는 욕망에 이끌린 랑베르크 마을 사람들은 물고기가 넘치는 축복의 바다에서 과도한 어업 활동을 행하였습니다. 과거 랑베르크의 조상들이 만든 관행도 무시하였죠. 그리곤 성어가 될 수 있는 어린 물고기까지 싹 다 잡아들여 팔아치웠습니다. 이러한 남획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물고기 개체수를 고갈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건강한 자원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업 활동이었죠. 이후 랑베르크 마을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 마을과 일시적으로 생선 거래를 멈추었죠. 과거부터 랑베르크와 거래를 하며 주식으로 자리 잡은 생선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마을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외부인은 랑베르크의 시장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였죠. 만약 외부 상인들이 랑베르크 시장에서 생선을 구매하고 싶으면 촌장에게 뇌물을 바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결국 뇌물과 뒷거래를 성행하게 만들었으며 촌장과 어부들은 점점 탐욕의 맛에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처럼 번져가는 탐욕은 랑베르크 마을 사람들의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일부 어부들은 특정 물고기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비축해두었으며 상인들과 어부들은 담합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자 랑베르크 마을에 한때 존재했던 공동체 의식은 파괴되었죠. 그 결과 이웃을 돕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 치부되었고 자신들의 부와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점차 부와 권력이 촌장과 특정 어부들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랑베르크의 평범한 마을 사람들의 토지는 그들에게 귀속되었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키워간 어부들은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든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랑베르크의 촌장마저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패에 굴복했습니다. 각 마을에 세금을 걷어 바치던 지방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촌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을의 중대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촌장의 이러한 만행은 점차 대범해졌습니다. 랑베르크에서 잡히는 모든 물고기를 자신과 특정 어부가 모두 관리하도록 하였죠. 허나 과거부터 랑베르크가 이렇게 탐욕에 물든 마을은 아니었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점차 쌓여가는 부와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젊은 마을 사람들에게 탐욕과 이기심은 어느새 랑베르크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다가왔죠.
시간이 갈수록 랑베르크는 속부터 썩어가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어업으로 인해 물고기가 잡히지 않게 되었고 그동안 비축해두었던 재산들은 향락과 각종 사치품들을 구매하는 데에 모두 쓰였죠. 1142년 어촌마을 랑베르크 하칸 촌장의 집 앞. 횃불을 든 성남 마을 사람들은 랑베르크의 촌장 하칸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랑베르크의 시장 경제를 관리하던 하칸 촌장이 며칠째 물고기에 대한 값을 내놓지 않아 항의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랑베르크에서 잡힌 모든 생선들은 하칸 촌장이 관리하며 시장을 통제하였죠. 하칸 촌장은 시세를 통제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진 일부 어부들과 촌장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끔찍한 방법이었죠. 하칸 촌장의 집 앞엔 자신의 사비로 고용한 도적단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쌓아둔 식량을 풀어라. 하칸 이러다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빨리 돈 좀 주게라. 그냥 밀어버립시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랑베르크는 점차 어획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잡아 팔았던 그들의 무자비한 남획으로 인한 결과였죠. 허나 부유한 삶에 익숙해진 랑베르크의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알면서도 흥청망청 돈을 쓰며 살았습니다. 결국 랑베르크를 휘감고 있는 축복의 바다에선 이제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어느새 촌장을 향해 있었죠. 어느새 수백 명으로 불어난 랑베르크의 마을 사람들은 하칸 촌장의 집을 보호하는 도적단을 파도처럼 밀어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촌장의 집을 도끼로 내려쳐 부숴버리고 문을 엽니다. 하지만 촌장은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자신을 향할 것을 알고 그동안 쌓아둔 각종 금은보화를 챙겨 도망간 것이죠. 이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던 랑베르크의 마을 사람들은 주변 마을에게도 외면당해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외톨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며 부유했던 랑베르크의 거리는 이내 초라하게 변하였습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귀중품이나 사치품들을 팔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갔죠. 밤마다 10명 정도의 젊은 랑베르크 청년들은 선술집에 모여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뾰족한 방법이 없어 매번 서로 싸우다가 회의가 끝났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선술집에 모여 여느 때와 같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랑베르크 청년들 사이로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 남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아침 고기잡이를 나갔던 젊은 청년 에드빈이었죠. 그리곤 사색이 된 표정으로 선술집에 모인 청년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무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기 한 마리 없는 초라한 어망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뒤집힐 듯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주변을 확인해 보았는데 배 주변에 갑자기 엄청난 물보라가 일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물보라를 자세히 보니 그건 금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물고기였죠. 제 어선과 비교하여 그 크기가 비슷하였고 그 괴물의 비늘은 바닷속에서도 태양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죠. 말도 안 되지만 만약 그 비늘이 온통 금이라면 우린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기잡이 따위가 뭡니까? 영주처럼 성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후 랑베르크의 젊은 청년들은 에드빈의 허무맹랑한 말을 듣고서 그의 뒤통수를 때리며 욕을 하였습니다. 평소라면 웃어넘길 이야기였지만 지금의 랑베르크는 이런 헛소리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살 때부터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그런 괴생물은 보지도 못했다. 다시 한번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면 다음엔 뒤통수가 아닐 거야, 에드빈.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랑베르크에 정말 답이 없어지자 에드빈의 말을 믿지 않던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죠.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 탐욕을 맛보았던 사람들은 지금의 랑베르크의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젊은 청년 한두 명이 에드빈의 집에 대뜸 찾아와서 금빛 비늘을 가진 괴물이 진짜인지 물어보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에드빈의 집에 몰려와 괴물의 목격 위치를 빨리 말하라고 화를 내었죠. 결국 탐욕이라는 끝없는 갈증은 랑베르크 마을 사람들에게 무모한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바다괴물 사냥은 100명 정도의 랑베르크 청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때 선장으로 뽑힌 잉게마르라는 젊은 청년은 남들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셌으며 누구보다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잉게마르의 지휘 아래 랑베르크의 청년들은 에드빈이 말한 빛나는 비늘 괴물을 사냥하러 떠납니다. 수백 개의 작살과 그물 그리고 탐욕으로 무장한 랑베르크의 청년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이 장엄하고 신비한 바다괴물에게 다가가고 있었죠. 도대체 괴물은 어디 있는 거냐, 에드빈? 괴물은커녕 물고기도 안 보이는데 만약 내 말이 허풍이라면 큰 실수한 거야, 에드빈.
에드빈이 수없이 추궁을 당하는 사이 잠잠했던 바다에 갑자기 폭풍우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에드빈이 말한 거대한 물보라가 일기 시작하였죠. 이때 랑베르크의 청년들은 모두 작사를 꺼내들어 괴물을 사냥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내 잠잠해진 물보라 사이로 거대한 괴물의 머리가 떠오릅니다. 그리곤 우레와 같은 포효와 함께 태양처럼 빛나는 거대한 바다 괴물은 선박들을 쳐다보고 있었죠. 랑베르크의 청년들은 막상 거대한 바다 괴물을 직접 목격하곤 정신을 놓고 있었죠. 그때 잉게마르는 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어차피 저 녀석도 바보 같은 물고기일 뿐이다. 저 황금 같은 비늘 하나면 각자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저건 괴물이 아니라 랑베르크의 축복이다. 잉게마르의 외침과 함께 랑베르크의 청년들은 작사를 던집니다. 허나 압도적인 그 괴물의 모습에 배를 돌려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금처럼 빛나는 그 괴물이 움직일 때마다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 배들을 서로 부딪히게 했습니다. 랑베르크 청년들의 작살 따위는 상처 하나 주지 못하고 바닷속에 빠질 뿐이었죠. 괴물이 거대한 꼬리를 휘두를 때마다 배가 박살나였고 수십 명의 청년들은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 괴물은 잉게마르의 예상과 다르게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참상을 직접 목격한 잉게마르의 탐욕은 이내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잉게마르는 배를 돌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허나 거대한 바다 괴물은 다른 배들을 무시하고 잉게마르에게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잉게마르가 타고 있던 배를 덮치며 그를 집어삼킵니다. 이 순간에도 몇 척의 배들은 괴물의 비늘이라도 얻으려 계속해서 작사를 던지고 있었죠. 이후 10척의 작은 상선들과 70명의 랑베르크 청년들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습니다. 결국 괴물 사냥을 떠난 후 돌아온 랑베르크 청년들은 고작 20명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마을에 남아있던 배들도 이번 사냥에 대부분 파괴되었죠. 이후 랑베르크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을 사죄하며 마을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파괴된 후였죠. 랑베르크의 촌장악하는 마을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으며 괴물 사냥으로 인해 핵심 노동력인 청년들이 대부분 죽었죠. 마을엔 병에 들고 다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의 악행들이 왕국에게 알려져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린 죄를 물고 대부분 감옥 신세를 면치 못하였고 핵심 주동자들은 색출되어 참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감히 값을 매기고 상인들이 골라 살 수 있느냐? 너는 그 괴물의 살가죽에 창과 작사를 꽂을 수 있느냐? 모든 권력가가 그 앞에서 쫄쫄매니 모든 거만한 것들의 왕이 여기에 있다. 오늘의 괴물 도감, 질투와 시기의 바다 괴물 레비아탄이었습니다. 붉은 백일홍과 바다괴물 이무기. 먼 옛날 한반도 동해에 있는 어촌 해열리의 어부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고기잡이를 하러 바다에 나와 있었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수십 년 고기잡이를 한 해열리의 어부들의 표정은 두려움에 가득 차 보였죠. 시간이 지나 고기잡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해열리로 귀향하려는 어부들은 무언가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저 멀리 바다에서 용오름이 솟구쳤으며 용오름 속에 거대한 뱀 같은 것이 흐릿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내 어부들은 이무기가 나타났다 라고 외치며 급히 배를 돌리고 노를 저어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후 어촌마을 해연리는 이무기를 보았다는 어부들의 말을 전해 듣곤 구슬픈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죠. 사실 오래전부터 어촌마을 해연리의 근처 바다에서는 이무기라는 바다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항상 고기잡이를 나간 어부들을 잡아먹고 태풍을 일으켜 매번 마을에 큰 피해를 주었죠. 이에 옛부터 항상 이무기는 해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마을 청년들끼리 합심하여 이무기를 죽이려고도 해보았지만 매번 실패하였죠. 이처럼 해열리를 괴롭히는 바다괴물 이무기는 매우 교악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면 바닷속으로 들어가 공격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무기를 목도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거나 이무기의 괴성에 몸이 얼어 아무것도 못하고 잡아먹혔죠. 하지만 사실 이무기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어부들을 잡아먹고 태풍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으로 승천하지 못한 것을 절망하였고 이에 악행을 저지르며 그 화를 해열리의 사람들에게 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기에 옛부터 해열리 마을 사람들은 이런 이무기의 화를 어떻게 달랠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냥 해열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자고 하는 이도 있었지만 수백 년간 대를 이으며 집촌을 꾸리고 살던 마을을 떠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타지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반겨줄 마을 또한 없었죠. 그렇게 해열리의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나갈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어부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 기도를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해열리에 신묘한 승려 한 명이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해연리를 방문한 승려는 각 마을을 거닐며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그의 눈은 영묘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해열리의 마을 사람들은 그 승려를 극진히 모시며 이무기의 화를 달랠 방법을 물어봤다고 하죠.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계속 말하기 꺼려하였다고 합니다. 허나 해열리 마을 사람들의 계속된 정성과 진심에 결국 신묘한 승려는 입을 열었죠. 옛 전설에 의하면 이무기는 용으로 승천하기 위해 1000년 동안 바닷속에서 수행을 합니다. 1000년이 지나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런 자신을 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용이라고 외치면 여의주를 얻어 승천을 하죠. 허나 이무기를 보고 뱀이나 흉물이라고 놀라서 외치면 이무기는 다시 1000년을 수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마 과거 해열리의 조상들은 이무기를 보고 괴물이라 외쳤으며 이무기는 결국 승천하지 못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며 화를 내는 것이지요. 허나 이것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무기는 1000년 동안 옳은 마음을 품고 수행을 하면서 본디 자신이 갖고 있던 흉악한 비늘을 벗고 영물로서 태어나야 하죠. 그렇지 못하고 이승의 재물을 탐하며 악한 마음을 남겨둔 이무기들은 되려 끔찍한 흉물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니 어찌 이것이 당신들 잘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무기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해마다 해열리의 처녀를 인신공양하여 제물로 바친다면 잠시나마 이무기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후 인신공양을 하면 이무기의 화를 잠재울 수 있다는 승려의 말에 해열리의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히 갈렸습니다. 승려가 마을을 떠나고 그로부터 몇 년간 해열리의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이무기에게 수많은 어부들을 잃고 태풍에 몸서리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인신공양을 떠밀어 젊은 처녀들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없었죠. 이때 해열리의 처녀들은 자진하여 이무기의 제물이 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녀들의 기계는 천하의 장군들보다도 드높았으며 눈빛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중 영순이라는 여성이 앞으로 나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한 몸을 바치오리 용왕님은 이를 업비하게 제 아비와 어미를 보살피소서. 당당한 모습으로 인신공양을 자처하는 영순. 사실 그녀는 몇 년 전 이무기에게 고기잡이를 나섰던 부모를 잃었고 그 사무치는 고통의 한이 맺혀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며칠 후 거센 폭풍이 내리치는 날 작은 배에 올라탄 영순. 그녀는 묵묵히 바다로 향했고 당당하게 이무기를 마주하며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놀랍게도 1년간 이무기는 그 모습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열리의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젖어 살았고 젊은 사람의 목숨으로 자신들이 삶을 이어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죠. 이후 승려가 말한 대로 해가 바뀌고 영순이 인신공양을 한 그날이 다가오자 태풍은 다시 시작되었고 잔잔했던 바다는 다시 사나워졌다고 합니다. 이때 해열리의 촌장 복춘이는 조심스럽게 마을 사람들에게 인신공양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니 그럼 매 아이들을 저 괴물에게 바치면서 살란 말이오? 생때 같은 아이들을 인신공양을 하여 이렇게 삶을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복의 복춘, 이번엔 또 누구를 죽일 셈인가? 내 딸은 절대 안 된다네. 이렇게 인신공양으로 마을에 고성이 오가던 와중 한 여인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해열리 마을의 촌장 복춘의 딸 서연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일전에는 영순이가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제 목숨을 보전하려 부끄럽게 남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살기 싫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촌장인 아버지 덕분에 저는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부디 저의 희생이 용왕님에게 다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이때 촌장 복춘은 자신의 딸 서연의 따귀를 때리며 절대 안 된다며 오열하였습니다. 사실 서연이는 어릴 적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이에 맘 아팠던 아버지 복춘은 항상 서연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였죠. 하지만 굳게 마음을 먹은 서연은 그저 아버지를 감싸 안아 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품에서 아버지 복춘은 끝까지 오열하며 결국 졸도하였습니다. 이후 서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신공양 날까지 자신의 아버지를 잡아두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며칠 후 인신공양을 하루 앞둔 서연은 파도가 몰아치는 절벽 앞에서 달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벽 밑에 해안가에는 작은 돛담배 한 척이 밧줄에 묶여 쓸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 서연에게 어떤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천하의 대장군들보다 용감하며 기계롭도다. 낭자의 결심이 하늘보다 높고 의로워 바람과 함께 나에게 전해왔소이다.
갑자기 들려오는 남성의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바라봅니다. 그 남자는 우직하며 태산 같은 덩치를 갖고 있었고 허름한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키만한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호랑이 같이 용맹하며 서연의 결심에 감복한 듯 우수에 차 있었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남성은 이내 달빛에 비친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당황한 남성은 자신의 이름은 기철이라고 말을 꺼내곤 이내 서연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곤 떠납니다. 헤얼리는 촌장 복춘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함께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돛담배에 올라타고 있는 서연의 담담한 뒷모습에는 단 하나의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촌장의 딸 서연이 올라탄 돛담배가 어두운 폭풍이 치는 바다로 향하게 되었죠. 마을의 촌장 복춘은 자신을 잡고 있던 사람들을 뿌리치곤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한편 인신공양을 하기 위해 바다로 떠난 서연은 곧 이무기를 마주하죠. 매서운 파도와 폭풍이 배를 감싸고 바닷속에서 끔찍하게 생긴 이무기가 나타납니다. 이 이무기를 실제로 보니 머리는 3개나 달려있었고 크기는 어림잡아 3장이나 돼 보였죠. 끔찍한 혀를 낼름거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서연에게 다가오는 이무기. 이무기는 본래 교악하여 자신의 목을 드러내며 사람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않습니다. 허나 인신공양을 알기라도 하듯 아무런 의심 없이 목을 들이밀어 끔찍한 얼굴을 서연에게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천으로 분장을 한 기철이 자신의 키만한 거대한 칼을 휘둘러 이무기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알고 보니 인신공양을 하기 전날 밤 서연에게 전한 것은 자신이 대신 분장하여 인신공양을 떠나 이무기를 죽이겠다는 것이었죠. 고통스러운 굉음을 내며 머리 하나가 잘려나간 이무기는 당황하여 급히 도망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놓칠 수 없던 기철은 이무기에게 달려들어 다른 머리도 베어버리려 했죠. 어찌나 힘이 세던지 자신의 몸에 달라붙은 기철을 이무기는 단숨에 던져버리고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헤얼리로 돌아온 기철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서연은 어젯밤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하죠. 이에 마을 촌장 복춘과 모든 사람들은 기철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그때 서연은 기철을 향해 보응과 연모의 마음을 품고 혼인을 청합니다. 허나 기철은 아직 이무기를 완전히 죽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죠. 이무기를 실제로 마주하니 그 머리가 셋이나 되었습니다. 머리 하나를 베었으나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혼인을 청한 서연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고맙소, 당자. 허나 그 혼인은 내가 이무기를 완전히 죽인 후 받겠소. 만약 내가 흰 깃발을 단 배로 100일 안에 돌아온다면 살아 돌아오는 것이고 붉은 깃발을 달고 온다면 죽어서 오는 것이니 그땐 나를 잊어주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땐 내가 낭자에게 혼인을 청하겠소. 부디 조심히만 다녀오세요. 그로부터 며칠 뒤 기철은 이무기를 죽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 기철을 서연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죠. 이후 기철이 바다로 이무기를 죽이러 간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밤낮을 지새며 열심히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뒤 서연은 100일이 되기를 기다리며 높은 절벽에 올라 항상 바다 수평선을 지켜보았죠. 한편 바다로 나선 기철은 호기롭게 이무기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잔뜩 독이 오른 상태였으며 자신의 머리를 하나 베어버린 기철을 기억하고 이내 달려들었죠.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고 기철의 무예 솜씨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태산처럼 큰 덩치로 바람같이 유려하게 칼을 휘두르며 이무기의 모든 공격을 피하며 베어버리고 있었죠. 거대한 칼에 베인 이무기는 붉은 피를 토하였고 그 피는 하얀 깃발과 배를 붉게 적셨습니다. 일전에 기철이 이무기의 머리 하나를 베어버린 탓인지 이무기는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이내 이무기는 기철에게 도망치려고 하였죠. 그때 기철은 포효하며 자신의 거대한 칼을 부메랑처럼 휘두르더니 도망가는 이무기에게 던져버립니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기철의 무식하고 거대한 칼은 절묘하게 이무기에 남은 두 머리를 한 번에 베어버렸죠. 일순간 머리 2개가 잘린 이무기는 소름돋게도 잘린 머리가 꿈틀거리며 기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이무기를 뒤로하고 기철은 서둘러 서연이 기다리는 헤얼리로 떠납니다. 한편 100일이 되는 마지막 날 서연은 초조한 마음으로 절벽 위에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 바다에서 수평선 위로 깃발이 보입니다. 결국 먼 길을 떠나셨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수평선 위로 떠오는 깃발은 붉은색이었습니다. 서연은 절망하고 서럽게 울며 기철과 함께하기 위해 절벽 아래 차가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허나 사실 기철은 이무기를 죽이고 살아 돌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무기의 피로 인해 깃발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기철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죠. 이후 헤얼리로 돌아온 기철은 마을 사람들에게 서연의 부고를 듣곤 서럽게 울었습니다. 기철은 절벽 아래 바다로 내려가 그녀의 시신을 건지고 그녀가 100일간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시간을 보낸 곳에 정성스레 묻어주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무덤 곁에서 움막을 짚고 생활을 하던 기철은 깜짝 놀랍니다. 서연이 잠든 무덤에서 아주 작고 예쁜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던 것이죠. 기철은 이 꽃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서연의 온정과 사랑이 꽃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조그맣고 예쁜 붉은 꽃은 기철 곁에서 100일 동안 피어 있다가 시들었다고 합니다. 기철은 그 꽃이 100일 동안 자신의 곁을 지키며 사랑을 밝혀주었다고 하며 그 붉은 꽃을 백일홍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낭자를 처음 보았을 때 난 너무 무서웠다네. 낭자는 나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이지. 왜 쓸데없이 이렇게 곱고 강하게 태어났는가. 이후 절벽 위에서 서연의 무덤을 지키며 살았던 기철을 보았다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허나 매년 봄이 오면 서연의 무덤에서 피어오른 백일홍에 노란 나비 한 마리가 항상 앉았다고 합니다. 붉은 백일홍은 인연과 그리움을 뜻하며 주황색은 끝없는 헌신, 흰색은 선한 마음, 노란색 백일홍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는 다짐을 뜻합니다. 오늘의 괴물 도감 바다괴물 이묵이었습니다. 괴물 보고서는 각 나라별로 목격된 크립티드, 즉 괴생명체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립티드란 다양한 목격담이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존재의 사실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괴생명체를 뜻합니다. 잘 알려진 크립티드는 네스호의 괴물이 있죠. 오늘 이야기 해볼 괴생명체는 개구리 인간입니다. 개구리 인간은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1955년에 한 번, 1972년에 두 번, 총 3번 목격되었습니다. 키가 약 1.2m인 것으로 보고되며 휴머노이드 타입의 인간형 괴물 개구리입니다. 이 괴생명체에 대한 목격담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개구리 인간의 이야기는 1955년 5월 오하이오주에 있는 러브랜드라고 알려진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러브랜드 근처 클레르몬트 카운티의 외딴 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목격되었죠. 로버트 허니콧이라는 남성은 새벽 3시 30분에 러브랜드 근처 브랜치1이라는 지역을 운전하던 중 기이한 모습을 한 3명의 사람들이 길가에 서 있는 걸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로버트는 너무 신기한 나머지 차를 멈추고 3분 동안 그 사람들을 관찰하였다고 하죠. 그리고 로버트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괴생명체들은 키가 약 1.2m 정도 돼 보였고 피부는 가죽 같은 걸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손과 발에는 물갈퀴가 있었고 이 괴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 같은 몸에 얼굴은 개구리였다고 설명하였죠. 또한 그 괴생명체 중 하나는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더니 스파크 같은 전기를 내뿜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너무 놀라 차를 타고 서둘러 도망쳤다고 합니다. 러브랜드 경찰관 레이 쇼키는 1972년 3월 3일 오전 1시에 도로에서 기묘한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레이 쇼키는 러브랜드로 향하는 리버사이드 로드를 따라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가 심하게 얼어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내 얼마 안 가 길가에서 강아지처럼 보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처럼 보이는 동물이 자동차로 돌진하였다고 하죠. 너무 놀란 레이 쇼키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순간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비친 이상한 괴생명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레이 쇼키의 말에 따르면 그 괴생물체는 개구리 같이 생겼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죠. 그 괴생물체는 가죽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크기는 약 0.9에서 1.2m 정도였으며 무게는 25에서 35kg 정도 나가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그 괴생물체는 가드레일을 넘어 강을 향해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목격담을 남긴 러브랜드의 개구리 인간은 정확히 어떻게 생겼을까요? 개구리 인간의 생김새를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괴물 연구원인 제가 목격 사례를 종합하여 한번 분석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죽 같은 피부와 물갈퀴가 달린 손과 발이 있으며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다. 개구리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키는 약 1m에서 1.2m이다. 마법사처럼 스파크를 일으키는 지팡이 같은 물체를 사용한다.
이후 러브랜드의 개구리 인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2014년에는 개구리 인간의 전설이 뮤지컬로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러브랜드의 개구리 인간 목격담은 단순히 이구아나를 착각한 해프닝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허나 최근 2016년 8월 중순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던 샘 제이콥스가 개구리 인간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추가로 보고되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괴물 보고서 러브랜드의 개구리 인간이었습니다.